이번엔 섹터 컨디션, 은행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저평가, 가치주, 배당주,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또 시장이 좀 낙폭이 깊어지는데 잘 버티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제작진에서 섭외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섭외 섹터 스케줄을 오픈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올 때마다 그 섹터가 그래도 시장에서 화두를 받고 있는데, 다만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은행주 금리 인상 초기만 좋잖아, 이런 오해도 있고, 만년 저평가 어쩔 수 없어, 이런 어떤 불편한 진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의 은행 그리고 금융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 BNK증권 리서치센터의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은행업에 대해서 앞에 조금은 더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은 뭐 이렇게 시장이 빠지니까 방어주 역할하는 건 좀 내심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때 더 주도주로서 올라가면 좋은데,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은행업을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은 그래도 뭐 덜 빠질 거야 정도. 밸류에이션은 좀 뭐 좋잖아, 배당은 주잖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어떤 은행 내에서의 차지하는 캐릭터는 기존 은행주들이고, 제가 좀 또 한번 궁금한 거는 카카오뱅크가 워낙 또 주가를 많이 수급적으로 많이 뺏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고평가 논란이 좀 언제 해소가 될지 이거 보면서 또 은행주를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담아야겠다는 생각도 또 있으시거든요.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때 이제 가장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은행이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냐.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해외 쪽 밸류에이션 보면 PBR을 6배에서 10배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PBR 0.4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멀티플을 15배나 20배를 더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그럼 향후에 그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어디에서 비롯될 거냐. 지금은 은행이지만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그 도구를 가지고 비자익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볼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또 짧을 거냐, 길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6개월도 안 지났어요. 근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그러면은 그럼 밸류에이션이 펀드멘탈이 바뀌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수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급. 그러니까 초창기에 워낙 이제 짧은 유통 주식수가 짧았어요. 다 락업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MSCI도 조기 편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통 물량은 작은데 채워가야 될 펀드의 물량들은 많아지니까 사실은 이제 그 주식의 쇼티지가 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채워져야 될 물량들은 다 채웠고 락업은 계속 풀려나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변곡점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2월 7일 날 나머지 즉 대주주 이제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한국금융지주, 그다음 국민은행, 그리고 자녀 지분 해가지고 약 한 64% 정도의 락업이 풀려요. 완전히 풀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못 팔았고, 근데 이제 2월 7일 이후에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팔 거고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물량이 저렇게 나오는 걸 알면서 담아가지는 않았겠죠.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그 2월 7일이 나름 이 주가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상향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냐의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그때가 변곡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유통 물량은 적은데 패시브에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되는 쇼티지로 인한 주가 상승, 그 이후에 락업이 풀려가면서 나오는 변동성. 다음 주에 상장되는 어떤 기업이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참아서 하는 것도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 비싼 거 플랫폼이든 뭐 은행주로 하든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맞잖아. 카카오뱅크라는 거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급까지 빨아당겼으면,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빠지면 다른 저평가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도 별로야 말이지.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은행주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은행주가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왔어요? 올해 들어 올랐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은행주가 24%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한 22% 아웃퍼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코로나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또 코스피 대비해서 26% 언더퍼폼했습니다. 그게 참 기간으로 따지기가 그렇죠. 기간으로 따지면 다른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은행주에 대한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 저평가라는 얘기들은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데 저평가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 예, 그럼요. 실적은 2014년 이후로 7년 동안 최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예. 그려봤는데요. 예. 왜 이렇게 저도 들어보니까 작년에 22%나 아웃퍼폼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2013년부터 예, 예. 주요 하커뱅크 빼고 예, 예. 주요 이제 7개 은행들의 시가총액을 그려봤는데 6%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익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는 190% 오른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오른 거 있어 이렇게 예, 예. 그런 오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예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기관 투자자랑 하다 보면 항상 같은 얘기들이에요. 좋은 건 알고 있다. 아, 이익도 좋다. 네. 근데 싸다. 근데 싼 이유가 왜 그러냐. 근데 이게 어떤 짧은 한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그 투자자들이 고민이 있었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변할 거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굉장히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몇 가지 변화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 정부 규제죠. 은행은 결국은 정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규제 산업인데 그렇죠. 그 규제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그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부분들은 정부 규제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금리 규제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가 사실은 서민 친화 정책을 많이 쓰면서 은행의 대출 금리 자체를 많이, 특히 주담보 대출 금리 자체를 많이 억제시킨 측면은 있는데 예. 근데 집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기준금리도 작년에 2차례, 올해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차례 더 했잖아요. 예. 그 기준금리 인상이 물론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죠. 주담보대출이 워낙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그 규제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상승하면 어쨌든 은행들의 마진은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기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뭐 대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원래 처음부터 규제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 주택담보대출이 그 증가하기 시작한 게 2014년이거든요. 그때 그 정부에서는 뭐냐면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워낙 부동산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후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 리만 터지기 전 2009년하고 2014년 시기랑 그 다음에 2014년하고 현 정부 들어가기 바로 전 시기, 그 다음에 현 정부 시기에 네. 각 부문별로 대출 쪽을 보면 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적게 증가를 했어요. 현 정부가. 아. 그런데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 총대출, 그러니까 은행의 아까도 이제 이 서울은행에서 말씀드린 게 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주담보대출 규제를 많이 하니까 성장에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은행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총 대출을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예요. 연평균 총 대출이 7.3%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가 풀린 거고. 그리고 2020년에 사실 초창기 그 연말 가면서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 규제였습니다. 맞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본 보존을 위해서 배당을 자제해라. 20% 배당 성향 20%로 자제하라고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2020년 말에 이제 배당 기대가 없어졌던 거죠. 막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제 그 배당에 대한 논리들이 이제 규제에 대한 논리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뭐 어떤 극단적인 경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자본 비율 자체도 지금 보면 은행이 규제 비율 굉장히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 그 자본 비율 상승 여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20년에는 20%였는데 올해는 한 평균적으로 24.5% 정도 배당 성향 올라갈 거고, 이익도 그러니까 21년입니다. 이익도 약 35%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배당 수익률이 거의 7%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당 성량이 올라가게 되면 뭐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평가 영역에서 넘어갈 수 있고, 이제 정부라든지 규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PPT를 그냥 단순한 논리긴 한데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예. 비슷한 논리예요. 뭐냐면 정부의 규제, 뭐 주담대를 규제한다. 그러면 예, 예. 우리가 은행을 봤을 땐 대출 그루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예. 만약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모두들 대선 수혜주를 찾는 게 다 건설주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건설주가 되기 위해서 내지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그로스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자, 대출 그로스 늘어나게 되면 아니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국채가 발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국채가 예. 발행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예. 아니면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 또 금리 상승하고 예. 물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은행은 이제 순이자 이익이라든지 순이자 네. 개선이 개선되면서 최소한 지금 뭐 PBR이 0.3배에서 0.5배 왔다 갔다 하는 극도의 저평가는 네. 오히려 대선 이후에 네. 대선 수혜주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금 1, 2등 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그 정책,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그 근본은 어쨌든 공급 늘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예. 늘린다는 부분이고 규제에 대한 뉘앙스는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금보다는 아마 완화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주택 수요 자체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급 측면에서 은행에 사실은 올해도 주택담보 총량 규제를 합니다. 4에서 5% 정도 못 늘어나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성장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성장 속에서 어쨌든 이자익 올해는 또 포커스가 뭐냐면 마진이 올라가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렇죠. 이제 이 그러니까요. 기준금리가 8월, 11월, 1월 달에 올랐던 기준금리가 아직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도 안 됐어요.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님에서 반영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확실한데 성장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그러면 은행의 핵심이긴 이자익이 확 좋아지는 부분. 올해는 이제 그걸 다들 기대하고 있고 그 작년에 그렇게 이제 이자익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는 상태에서도 느는 거니까 올해 또한 그러니까 2022년이죠. 올해도 작년에 이제 21년에 35% 이익이 증가했는데 네. 올해도 그 한 자릿수 후반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가 말씀하신 대로 그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일단 뭐 국내에서 네. 우리가 뭐 해외에 있는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수출주를 사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네. 수출주가 잘 됐을 때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이 잘 되면서 네.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주는 좀 내수 부양, 경기 부양과도 또 연결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연건이 보시기에 은행주 지금 투자 시기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아까 초창기에 말씀하실 때 은행주는 사실 빠질 때 덜 빠지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슬프잖아요. 연말 근접해서 배당 네, 받으러 네. 가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올해 사실 그 시장의 작년 4분기서부터의 화두는 금리였어요. 글로벌리.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금리 때문에 채권 금리 상승하고 주식 시장 하락하고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그 큰 흐름이고 네. 올해 1분기도 지금 계속 조정받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아니면 테이퍼링 축소라든가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계속 그 뉘앙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했고 결국 뭐냐면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저는 금리 정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상화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고 이거는 올해 내내 아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금리라는 부분들이 예. 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은행은 반대잖아요. 맞습니다. 수혜주거든요. 수혜주면 사실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하게 담아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완전 이제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당도 연말에 이제 한 번 주는 그런 배당들이 이제 계속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한은 이제 분기 배당을 합니다. 분기 배당을 하고 웬만한 은행들은 다 반기 배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만 유의한 게 아니라 분기나 또 반기에도 유의하다는 부분 그리고 실적 자체가 최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반면에 주가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가장 역사적으로 싸다는 맞아요. 측면에서 볼 때는 부담이 없다는 거 리스크가 적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그래도 이렇게 좀 좋다고 보는 리스크가 적다고 보는 은행주 내에서 탑픽만 뽑아주시죠. 우선 이제 시중은행 중에서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올해 이제 은행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예, 마진이 좋아지면서 이자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러면 이제 은행 비중이 큰 은행이 우리금융이거든요. 우리금융. 예, 우리금융이 은행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금융 시중은행 추천드리고 그 지방은행 자체가 사실은 금리 인상기 때 보면 대부분 지방은행은 만기가 짧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만기가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 인상 폭도 빠르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 수혜를 더 받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BNK 금융지주가 21년에 72%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10% 초반대는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BNK는 계열사라서 추천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만큼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대한 시장의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의 오해와 어떤 진실을 깔끔하게 해소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인 BNK증권 리서치센터의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